계속해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에 따라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국내 증시 긴급 진단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엔 현장의 목소리 바로 들어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무디스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고 작년 11월부터 예고를 한 바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후행적 지표라고 하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다른 피치사라든가 S&P라든가 나머지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들은 이미부터 미국의 신용등급을 1번보다는 2번 등급으로 낮춰 잡았는데, 근데 무디스만 여지까지 조치를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후행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속에 이뤄진 강등이라서 사실 미국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은 이번 무디스의 조치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말한 미국 정부의 부채와 이자 지급 비율이 비슷한 등급의 국가보다 상당히 크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지금 해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8,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죠.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의 모든 부채를 합하면 약 36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5경이 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국가 설립 이래로 연방정부의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또 작년에도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의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격돌한 적도 있었고요.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보니까 역시 높은 금리 속에서 정부의 이자 지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이자 지출액을 보면 이미부터 국방비 수준을 넘어설 만큼 미국의 정부 부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당한 재정 적자 때문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파급력은 바로 오늘 미국 국채 시장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가 추가로 오른다면은 지금 4.5%까지 터치를 벌써 했는데 추가적으로 오른다면 이 미국 재정과 기업에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로 커질지 궁금하고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좀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 소식 자체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대한 좀 불안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고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를 좀 약화시키죠. 매도세를 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국채 가격은 국채 금리랑 반비례하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위험 혹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국면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좀 외환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달러 수요가 더 집중될 수 있겠다. 그게 달러 강세를 또 야기하고 반대로 이제 원화를 약세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에도 보면 피치사라든가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이탈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또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고 달러 강세를 야기했었던 그 역사에 비추어 보아도 그런 현상들이 역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미국 국채는 지금 일본이라든지 영국, 중국 같은 국가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 금리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사실 우리가 연휴를 보냈던 사이에도 대만 달러가 좀 급등하는 부분이 달러화에 대한 국채에 대한 영향도 좀 결부지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중 미일 관세 협상에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또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을 너무 격화시켜 나가다 보면 또 격화할 때는 미국 국채를 좀 사줘라. 일본, 영국, 중국, 한국도 포함입니다. 국채를 좀 사줘라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일본, 영국, 중국, 한국 그밖에 여러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매수해주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쩌면 이 무역 협상, 남은 협상의 과정에서는 미국 국채를 좀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겠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기에는 이들이 가장 많은 국채를 보유한 국가들인데 이들이 또 국채를 매도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국채 금리는 더 상승하고 자극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을 혹은 관세 전쟁을 기존보다 더 격화시켜 나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선 다른 요구 사항을 덜 요청하더라도 미국 국채만큼은 조금 더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무역 협상을 해 나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되려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미국의 좀 소극적인 스탠스를 조금 더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디스의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금융시장이 좀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날지, 그 미국 증시로 몰렸던 자금이 다른 신흥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로 조금 퍼질 가능성은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감세 정책이거든요. 근데 감세 정책을 그대로 단행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왜 감세는 또 다른 재정 적자를 키우는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감세 정책을 조금 수정하거나 지연하거나 하는 정책 방향으로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좀 삐걱거리는 현상들이 야기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격적 투자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만큼 주가나 코인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려 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된다고도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의 이동이 있기보다는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된다라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격적 투자 자산에서는 돈이 다소 빠져나오는 오늘도 한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영향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장 주제는요. S&P, 피치에 이어 이번엔 무디스마저 국가의 신용등급, 미국 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108년 만에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무디스 조치에 글로벌 증시 안에서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국내 증시의 향방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죠. IM증권 이창원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는 장중 2,600포인트를 이탈하기도 했는데 이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왜 유독 우리 시장에 큰 타격을 준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악재로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2A1으로 이제 한 단계 하향을 했는데 그 배경 자체가 그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고 정부의 부채가 증가가 되고 있으며 또 이제 이자 지출에 대한 부담과 또 정치적 교착 상태 등을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앞으로 그 미국이 GDP 대비 그 부채가 134%까지 증가할 거란 그런 전망까지 같이 나타나면서 사실 예고된 수준이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달에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기 때문에 등급 강등은 사실상 예상되어 있는 바라서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이제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이 이런 부채 증가를 상쇄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시장 관점에서는 오늘 밤 미증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시장의 기대처럼 좀 하락했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지 이런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영향의 지속 여부는 일단 내일부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등급의 강등 자체보다도 대외적인 그 거시 환경이라든가 그런 환율 이런 부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건이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재정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등급이 하향됐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약세화되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튀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앞서서는 그 미국의 감세안이 그 미국 그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금요일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장 막판에 감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습니까? 네, 그래서 17대 16이고 이제 그 공화당 의원 4명이 기권하면서 이제 합표 차이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하원 예산위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오는 그 하원 그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그 날짜 정확히 모르겠는데 곧바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그 민주당이 213석인데 민주당은 반대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상원 쪽에서도 6석 차이긴 하나 상원에서는 그 메디케이트 법안에서 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포함된 통과된 얘기가 그 메디케이트 쪽에서의 그 지원 정책을 특히 이제 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강경파들을 설득하면서 감세안이 통과됐고 사실 이 감세안이 통과 이슈가 또 부채 증가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2 정도까지 도달했다가 4.5대까지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을 나타나서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그리고 이제 그 감세안 통과 이슈가 그 부채를 증가하는 이슈고 이게 그 국채 수익률을 건들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들이라든가 뭐 기술주라든가 이제 그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이 좀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채 그러니까 국채의 그 안전자산 위상이 좀 흔들렸다. 이게 이제 하향 이슈이고 그리고 이게 곧바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구조적 약점이 부각이 됐다라고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라든가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대응은 제한적이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부재하는 데 가운데 악재로 등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낙폭과대 업종 위주로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그런 종목들은 약간의 반등 나오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뭐 차익 실현에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증시가 다른 국가 대비 뭐 일본이라든지 중화권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 대비해서도 낙폭이 유독 두드러졌는데 사실 2200포인트에서 열심히 잘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조정의 빌미로 일시적으로 좀 작용을 한 건지 아니면 오늘의 하락이 향후 추가적인 하락까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늦게 오신 우리 황유안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유, 전혀 네.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오늘 한국 시장 어느 정도 충격은 예상했죠. 근데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한 날이긴 했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조정의 빌미를 잘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조정밖에 안 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가 뭐였냐면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근에 그 종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반등을 하고 있는 양상이었죠. 한때 뭐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거의 3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그게 한 60 후반까지 올라와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일부 몇몇 종목들 또는 몇몇 섹터들은 등락 비율로만 봤을 때는 거의 이제 과열권까지도 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분명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지점이었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신용등급 강등, 뭐 다른 등급제, 다른 신용기관 대비해서 늦게 뒷북으로 어떻게 보면 강등한 거라서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신용등급 강등은 일단 시장에 심리적으로나 어떤 수급적으로나 충격을 분명히 줄 수 있는 재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 한 1%대,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하락이라고 하면 저는 시장이 오히려 지금 되게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재료에 이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 정도인데도 이 정도 빠지지 않았고 오늘 사실 2시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주도주들이 먼저 양전환을 시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대표? 뭐 조선도 그렇고요. 화장품, 맞아요. 엔터들 조선이, 이런 종목들은 뭐 조선도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리고 화장품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신고가 나온 유지를 계속했던 종목들은 새롭게 밑에서 종목들이 올라온 게 아니라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가 매매 또는 신고가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때 좀 무서운 이유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급락이 나올까 봐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결국은 보면 강했던 종목들은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플러스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이 꽤 많았고 오히려 아래에 있는 종목들 지금 대표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은 반등이 나올 듯 하지만 안 나왔는데 결국 오늘 반등 나오지 않고 그냥 다행이라면 다행이게도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 하락은 없이 그냥 거기 마무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일단 시장의 투자자들 이게 약간 기존의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저는 지속된다고 보는데 이쪽 포트로 잘 구성을 해 놓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오늘 별로 그렇게 계좌에 큰 타격이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이 정도 재료에 이 정도 수익률이면 이 정도 계좌 변화, 잔고 변하면 괜찮다 정도였는데 이제 밑에 있는 주식들, 2차 전지나 그다음에 반도체나 또는 이제 아직은 주가가 아직 바닥에서 이제 기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 저는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재료에 이 정도 하락이면 뭐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동안 좀 올랐던 주식들의 양호한 조정에 대한 빌미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던 이슈였지만 이 정도의 하락은 양호했던 수준이다. 그리고 신고가를 썼던 종목은 계속 죽지 않고 오늘도 기세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되려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에서 국채 금리 반응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또 찍었거든요. 이런 대외적인 요소들이 또 한 번 우리 시장의 발목을 붙잡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창원 이사님은 오늘의 하락이 마찬가지로 황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이슈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 기관들 오늘 동반 매도가 좀 나왔고 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는 줬는데 되게 주목하는 거는 여전히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걸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5%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더 높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채권을 금리를 좀 건드려 놓은 것 같고 무디스의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어떤 시장 약세 요인이지만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가 전반적으로는 이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 부정적 등급 전망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알려진 것이고 그 기간도 상당 기간이 되기 때문에 선반영의 악재 성격이 짙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2번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건 관세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장기 인플레의 환경과 실물 경기의 전망이라든가 인식들이 양호해서 또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2번 정도 남아 있고 또 이제 올해 4월 초에 이제 관세 이런 재정 쇼크로 인해서 이미 상당히 이제 그런 안 좋은 데이터들이 지금 피크아웃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4.5를 다시 하회하는 이 여부가 시장 반등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일단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동안은 국채 금리의 좀 변동성도 좀 우리가 유의를 해보면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지켜보면서 우리 시장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거래소에서 그래도 8거래일 연속 유입되던 외국인의 매수가 일단락되면서 9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를 기록했거든요. 황교안 팀장님.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올해 4월 달, 5월 달 들어서 이제 연기금에서 계속적으로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률 게임 하면서 잘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사실 5월 초 들어오면서부터 오늘 매도했다고 해서 우려스러울 정도의 매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일정 부분 포트 조정이라던가 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날이었다고 보는데 오늘 한 1조 원 이상의 매도, 또 선물 쪽에서 1조 원 이상의 순매도 이렇게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는 그냥 하루 정도 그냥 지나가는 그냥 평범한 날의 하루 정도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분명히 이번에도 많이 산 것들이 1분기 실적 양호한 종목들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도 양호할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순매수한 것 같습니다. 조선이라던가 미용, 엔터, 화장품 이쪽으로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쪽은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들어와서 기관들이 계속 조금씩 올라왔던 거를 바통을 과연 외국인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장 전반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1,400원대까지 일단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1,300원대도 오늘 받고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여전히 하고 있는 양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400원 중반 또는 1,500원대 거의 근접했을 때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환율이 내려가면 환차 이익도 먹을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예 추세가 방향성이 잡혔을 때
매수를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1,400원대가 어느 정도 초반에 고착화되어야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는 내려가겠다. 그럴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이 어떻게 보면 저는 트리거도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강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면 US에서 넌 US 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자금을 이동을 해도 되는 시기가 됐구나라는 트리거가 저는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상을 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를 보고 사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지수도 올라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좀 이 정도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구나. 뭐 하루에 5천억 뭐 이상, 뭐 7, 8천억 이상 이렇게 사는 날이 좀 등장을 해야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한국을 사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종목이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빠졌고 하이닉스는 주당 20만 원을 하회했지만 수급을 보잖아요. 삼성전자 외국인은 팔았지만 SK하이닉스는 계속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의미인즉슨 HBM 관련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과 반도체 안에서도 BHBM 쪽이 차별화 양상이 좀 짙을 가능성을 예고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장중에 그 고객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반도체 업계에 계시거든요. 삼성전자 계셨다가 퇴사하시고는 타 업체로 가셔서 지금 삼성전자랑 직접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그 하이브리드 본딩 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넘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 결론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주식은 삼성전자 사고 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설계 쪽 프로그램 그 디자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인데 삼성전자의 그 연구 인력들이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더 숙련도가 높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연구 인력들은 스스로 다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하이닉스 연구 인력들은 파트너사한테 좀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HBM 쪽에서의 우위를 좀 하이닉스가 점하고 있지만은 그 하이브리드 본딩 쪽이라든가 향후에 이제 그런 삼성전자의 그 연구 인력들이 좀 더 뛰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력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조금씩 사모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뭐 둘 다 그 매수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편한 것 같고 저희 IM증권에서 그 올해 25년도 하반기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리포트가 섹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송명서 위원이 그 작성을 하셨는데 부정적이던데요? 네, 그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재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계도 지금 반도체 업황을 V자 반등보다도 W자 반등, 쌍바닥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관세 부과 전에 그 선수요 효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그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HBM 수요 증가율도 하향이 되고 IT 세트 출하 증가율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상태고요. 또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누적 재고가 그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재고 축소에 따라서 모바일 쪽에서 반도체 수요 부진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서버 출하가 대폭 증가 예상됐지만은 이 관세 부과 전 선수요 효과 때문에 이게 좀 하반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그 업황이나 현황에 대한 전망도 지금 그 관세 부과 전의 선수요 효과가 이게 다 그거예요. 관세 부과 전에 선수의 효과 때문에 하반기 전반전 부진 요소이고 그리고 그 DDR5 현물 가격도 반등도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경기 선행 지표 부분에서도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전 세계 유동성 YOY 증감률이 바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미 이제 대략 그 1월 달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지난해 7월 달부터 꺾였거든요. 선행 지수들이.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반도체 종들이 조정을 보인 이유도 선행지수가 꺾였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회복하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좀 다행인 거는 중국 쪽에서의 경기 선행 지표들이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따라서 좀 반등 중인 것들은 반도체 업황이 바로 꺾였다기보다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시간의 문제지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저점 구간이다.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유효하나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 하락장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정부 정책 기대감이 제대로 좀 작용을 한 건데 과연 실질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황교안 팀장님. 네. 우리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어떡하냐 사실 그런 불안 많이 하셨을 거고 실제로도 신재생 관련 풍력 태양광이 작년 말에는 살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기 때로 돌아가 보면 결국 트럼프 일기 마지막에 성과가 더 좋았던 거는 전통적인 에너지원 주식들보다
신재생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부침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인류가 가야 할 방향 중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글로벌 자산들이 이런 뭐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과 계속 싸우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리나라 뭐 대선 유력 주자의 또 정책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풍력 주식인 CS 윈드, 그다음에 태양광 주식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맞아요. 네,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꽤 주가 고생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모멘텀들이 좀 붙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가열차게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근데 이 모멘텀은 사실 국내 모멘텀은 좀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의 뭐 풍력, 뭐 서남해안에 있는 풍력 단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해외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투자된 그 에너지원들보다는 사실 좀 비효율적이고 아직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얼만큼 이쪽 신재생 쪽에 많이 투자하느냐 그 차이인데, 풍력은 지금 사실 조금 위축된 상태긴 해요. 풍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풍력 단지도 조금 취소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이제 텍사스 공화당의 텃밭인 곳에 굉장히 많은 태양광 관련 사업들이 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공화당에서도 이쪽 부분을 뭐 철수하자 그렇게 말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업종은 일단 지금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실적 대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합니다.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는데 그 조정 잘 이용해서 투자 전략 잘 짜 보신다면 좋은 결과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안에서도 태양광을 조금 선별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이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 속에 하락으로 출발했던 조금 우중충한 한 주였는데, 자, 일단 이번 주 뭐 내일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우리 이사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미국 시중등 강등을 위한 조정이 일시적이라고 좀 다들 보는 것 같고요.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현재 달러 약세라든가 국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차익 매도에 대한 빌미가 제공됐는데, 이게 뭐 오늘 하루 끝난 게보다도 이번 초가 될지 아니면 좀 중반까지 눌릴지는 지금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이런 그 금리와 민감한 업종들이 동반 같이 하락했다는 거는 미증시와 지금 동조가 됐다는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오늘장의 미증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초반에 미증시 그 어느 정도 하락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일단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런 그 조정을 이용해서 기존의 주주들은 뭐 좀 눌림목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번 주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이 필요하나, 그러나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에는 투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주도 섹터는 지금 눌림목은 우리 매수기일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전력기계 쪽에 지금 밸류가 가장 싼 게 이제 그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 미국 쪽에서 증설이 완료가 돼서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업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일진전기가 호실적 발표했던 당일엔 주가 꿈쩍도 안 하더니 한 며칠 뒤에 바로 또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실적을 잘 발표했지만 주도 섹터 안에서 약간 묻혀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보수적인 스탠스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신 가운데, 황희연 팀장님은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똘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큰 틀에서는 다른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다 이 정도면 조정 줄 때 매수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과 다른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번 주는 눌림목 매수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전 더 우선이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손절선이라던가 손절 금액 이런 부분들을 손실 금액을 벗어난다면 현금화하고 새롭게 포트를 짜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는 봅니다. 다만 오늘 이 정도의 하락이면 잘 버텼다. 그리고 주도주는 부러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황희연 팀장님의 전략을 들어보면 확실히 네. 신고가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을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 또 몇 명 계시거든요. 네. 전 이제 경주마 멤버분들 이제 많이 네. 그런 전략 제시해 주시는데, 네네. 사실 궁금해요. 현대건설이라든지 오늘 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어떤 종목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뭐 저평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네. 여전히 상승 업사이드 룸이 아니, 충분히 뭐,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세요? 저는 이제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죠.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 양호하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은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 향후에 부양책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2025년 전체 실적을 판가름하는 이제 가이던스들이 나올 건데요.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지만 여전히 전체가 2025년 가이던스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보다 썩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섹터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 쭉 종목들을 보시다 보면 결국 다 위에 있는 종목들, 화장품, 엔터, 조선 이런 쪽이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할 때까지는 더 끌고 가지 않을까. 갑자기 밑에 있는 주식들이 주도주로 부상하기에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 주식을 잘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창원 이사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